자, 오늘이 마지막 기출 문제인데, 지금 계약법은 저번 주 한번 계약법하고 오늘 나눠드린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우리 중개사 문제만 다 토탈 전혀 다른 문제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전체 우리 중개사 문제만 내놓은 거니까 그대로 토시 안 바꾸고 그대로 낸 거예요. 어감상이 좀 쉽다는 생각 안 드나요? 이게? 그런 생각은 없나? 자, 먼저 한번 봐볼래요?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이게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거꾸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넘긴 거예요,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기출문제는, 좀 된 문제도 있고, 최근에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니까.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자, 한번 봐보면, 여기 보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필요비가 나오면 언제예요? 필요비는 즉시 요구하고 유익비는 언제 요구하는 거예요? 요건 종료 시에 요구하는 건데,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예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요거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인데 요게 종료 시로부터 6개월 그러면 X가 돼요. 이 점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토지에 관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최장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도 없어요. 임대차에서는 최단이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 임대차 종료 전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부매청이라고 하는 거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잖아요. 지매청,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데,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들은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얘들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약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잖아요. 지매청이니까. 이 지매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거에 하나다 그랬는데 X죠. 이게 어디냐면 부매청으로 들어와야 되죠. 부동매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부동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의를 받거나 매수한 거에 한해서만, 매수한 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매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매하고 지매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꼭 좀 한번 헷갈리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즉시라고 돼 있잖아요.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료시가 되는 거고 즉시가 안 되죠. 필요비는 언제 달라는 거예요? 즉시 청구가 되니까 두 개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차이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는요. 자, 2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거든요. 부매청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항상 부동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매, 부속물 매수는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임차인 행사하는 거지, 만약에 임차권은 내가 갖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신이 행사하세요. 두 개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구성 부분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은 구성 부분이 되어야 돼요. 구성 부분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부합이 됐습니다. 이런 멘트거든요. 부합이 되면 가능한데 여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잖아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건 부합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와 비용 상환 청구의 차이점은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그걸 가지고 청구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는 구성 부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부매청이 아니에요. 부매청이 될 수가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구성 부분이니까. 얘는 비용 상환으로 청구가 되는 겁니다. 자, 임대차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어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요게 차임이에요. 차임. 차임 이익을 연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차임 이익이라고 하는데 요 이익이가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불이행이 된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됐으면 1번 비용 상환은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능한데 이게 부매청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나 세 번째 지매청은 안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임 이익이 연체됐어요 라고 한다면 비용 상환은 되는데요. 두 개는 안 됩니다.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는 둘 다 비용이 연체돼서 쫓겨날 때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부속물은요,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요? 부동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매, 부동매.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일 때 증축입니다. 증축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뭐가 돼요?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럼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건요. 그와 반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 부매청하고요. 지매청이 들어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요 두 개는 포기 특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세 가지의 오고 가고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증축 부분이잖아요. 증축 부분. 증축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할 때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X가 돼요. 이건 포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긴 포기했다고. 이건요.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해버렸어요. 임대인에게. 그러면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와 올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게 이 스타일이 부속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얘는 강행 규정이고요. 얘는 뭐예요? 의무 규정입니다. 알겠죠? 차이가 달라요.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 달라고 그래요?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옳은 겁니다. 이것도. 그럼 같이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매청이죠. 부매청도 언제 달라고 그래요?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같습니다. 이건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부매청이나 아니면 유익비나 둘 다 종료 시에 청구를 합니다.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구성 부분이 일체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부합이 된 거죠. 부합이 되면 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비용 상환 청구로 가고요. 이게 만약에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매청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구성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차이점 잘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둘 차이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매청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독립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 약정을 했어요. 배제 약정.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건 유효입니다. 의무 규정이니까.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일시 사용이 있잖아요. 일시 사용은 뭐라고 했어요? 모텔, 호텔. 일시 사용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X죠.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비용 청구는 됩니다.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텔 같은 거,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거 쌓인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일시 사용은 비용 상환은 되는데 부속물은 안 됩니다. 요거 잘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언제 달라고 그래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아까 6개월이라고 했죠. 6개월 내에 행사가 돼야 되지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을 찍었으면 말도 안 되죠. 앞에 6개월이 있는데 뻔히. 이 문제가 올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스타일 두 개를 꼭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습니다. 종료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X죠. 언제 달라고 그래요? 즉시입니다. 즉시. 만약에 이 지문을 필요비를 지우고 여기다가 유익비를 넣었으면 이 지문은 전체가 다 맞아요. 전체가. 유익비를 넣었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맞습니다. 요건요. 필요비였기 때문에 즉시로 들어가야 되고, 요 현존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비는 달아지는 거거든요. 필요비는. 그래서 여기를 앞을 요걸 지우면 돼요. 유익비로 바꾸면 전체 지문이 맞아집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매라고 했죠? 부동매입니다. 부동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의를 받거나 매수한 것만 되는데 임대차 종료 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임대차 종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가 들어가야 되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는 둘 다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그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필요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이익비는 종료시. 그 다음에 부매청은 언제 달라고 그래요? 부매치 종료시. 지매청은 언제 달라고 그래요? 지매청도 종료시에. 이건 종료시고요. 얘만 필요비예요. 즉시입니다. 여기 차이점이. 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동그라미 해야 되죠.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원래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시 소유자에게 보통 하거든요. 임대인.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이고 여기가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임대차가 종료 당시 소유자가 갑이었어. 그럼 갑한테 청구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여기 지매청이나 부매청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으로. 신소유자로. 그럼 신소유자에게 얘가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임차권은. 근데 이 친구가 뭘 갖추면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지상물 있잖아요. 요 지상물,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을 뭐 하면요.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건 자 조문상은 621조고 얘는 622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추면 누구에게요? 신소유자에게도 지매청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존 등기가 됐다는 거 보이시죠? 예,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항력을 갖추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지문도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자, 임차인은 건물 갱신 청구가 없어도 지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원래는 토지 임대차잖아요. 토지 임대차니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갱신 청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갱신 청구가 1차적인 겁니다. 이게 뭐가 되면요. 이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매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갱신 청구 없이 갱신 청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지매청을 행사해요? 이건요. 지매청이 들어가려면 갱신 청구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게 거절당하면 그때 지매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토지 임대차에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이걸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거죠.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는 그러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물어보거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물어보면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토지 임대차입니다. 주택은 주택인 거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입니다. 여긴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는 임대인도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도 해지 통고가 돼요. 그럼 해지 통고인데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하면 되고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임차인이 뭐 한 거예요? 해지 통고한 거예요. 해지 통고. 그럼 몇 개월 있다가요? 여기는 1개월입니다. 미안해요. 여기는 1개월 있다가 소멸이 돼요. 여기는 1개월, 여기는 6개월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상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해지 통고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다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만 그 제도가 있는 거고 임대인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차이점이죠. 세 번째인데 뭐 전혀 버릴 게 없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필요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필요비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6개월. 우리 시험에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자, 6번에 오시면요. 갑은 자기 이역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2억짜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얼마짜리인지 가격은 안 나왔네. 이거 1억 토지에 교환하기로 했는데 토지하고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받기로 했나 봐. 여기다가 1억을 보충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충금이다 그러면 이게 2억짜리인데 토지가 대략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억짜리라는 거죠. 1억. 1억짜리니까 안 맞죠, 가격이. 그래서 1억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가 뭐죠? 2대2 이런 식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뭐라고 했어요? 분류식입니다. 지금 교환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그 다음에 낙성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분류식이니까 맞는 거네요. 두 번째,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가입이 담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요 집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미쳤네요. 제가 거꾸로 했어요. 자, 여기 이 토지에 이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쳐줘야 돼요? 갑이 담보 책임 져줘야 되죠. 을한테.
요 토지에 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담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아니,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을이 보충금 1억 원을 미지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2억짜리 집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토지 1억짜리를 주고 보충금 1억을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보충금 1억도 계약 내용이다 아니다? 계약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이죠. 같은 계약이라니까 이게. 그럼 채무가 불이행된 거죠. 채무가 불이행됐으면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 보충금이 미지급됐습니다. 해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의뢰과실입니다. 의뢰과실로 건물이 의뢰과실이에요. 지금 건물이 누구 거예요? 건물이 누구 거죠? 건물이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래서 누가 불질렀어요? 을이 잘못해서 질렀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 갑의 집을 을이 불을 질렀잖아요. 채권자가 질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을의 과실이 포인트고 그 밑에다가 한번 써놔보세요. 뭐라고 써놔야 돼? 여기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채권자 위험부담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것이죠. 자, 5번에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 줘야 돼요. 목적물을 먼저 받았죠. 목적물을 먼저 받았다면 돈을 목적물 받으면서 줘야 되거든요.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집도 사용하면서 요 보충금도 안 주고 있다면 일거양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부당일이 생기는 거거든. 반드시 보충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갑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에 매매 목적물을 먼저 받았습니다. 매매 목적물 먼저 받았으면 돈 줘야 되는 거죠. 안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그럼 매도인 무지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자기는 집을 먼저 이행했는데 왜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이건요.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데 이 5번이 우리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요 6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 위험부담하고 같이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일방예약입니다. 자, 예약은 여기 나왔죠.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에요, 채권계약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채권계약입니다. 물권계약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권계약은 뭐가 물권계약이에요?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있잖아요. 요 계약.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물권계약이에요. 이건 물권계약이고 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채권계약. 요거 잘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어요. 그럼 뭘로 가요? 물권계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매예약은 그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되는 거라고. 채권이. 이건 채권계약입니다. 물권계약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계약은 계약이지만 채권계약이라고요. 채권계약. 물권계약이 아니라 이건요. 자,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이게 뭐예요? 이걸 예약. 이걸 예약 뭐라고 하죠? 이걸 완결권이라 그래요.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예요.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3번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보통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에요? 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행사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됐냐 경과되지 않았냐 이건 누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직권조사입니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보시면 되고요. 당사자가 주장이 없으면 뭐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뭐가 있냐면 취소권 행사 기간, 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행사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이걸 추사만 10년, 추사만 10년 그러는데 요것도 뭘로 가요? 행사 기간, 요 추사만 10년이 도가 됐는지 이 도가 여부도 직권조사상이고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있죠. 10년. 이것도 직권조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직권조사상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둘 다 직권조사상입니다. 둘 다요. 자,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고 4번에 매매 예약이 성립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집이 없어졌다고. 집이 없어지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약 완결권은 그 집을 사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없어진 거야. 집이 없어졌는데 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 집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소멸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소멸이 됩니다. 가져올 게 없다니까 집이. 불타가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갖고냐 이거죠. 자,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가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돼요. 기간 내에. 만약에 예를 들면 당사자가 15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15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통 10년으로 보거든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이 없으면 몇 년 내에요? 10년 내. 알겠죠?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 내 행사하면 되는데 그 약정은 10년을 넘어서 약정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건 15년도 된다고. 20년 하고 싶으면 20년 해도 돼요. 약정 기간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예약 완결권도 역시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매로 가볼게요. 환매는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게 최대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연장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환매 등기 있잖아요. 이 환매 등기가 대항 요건이거든요.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매 등기를 안 해놓으면 대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항 요건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2번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5년으로 단축이 되는데 협력에 가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약정했을 때 환매는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기억나요? 관법지. 이 관법지 발생하지 않는다. 뭐예요? 환지, 환매가 나오면 관법지는 나오면 안 된다. 지문에 환지, 환매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관법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 그 다음에 환매는 관법지가 나오면 안 돼요. 자, 5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매매 비용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매 대금입니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절대 포함이 안 되는 게 이자하고 그다음 또 뭐였어요? 사용이익입니다. 사용이익인데 요들은 과실이거든요. 그럼 환매할 때 5년 뒤에 환매할 때는 이건 줘야 안 줘요? 이건 안 줘요. 상계 처리해버리고 기본적으로 매매 비용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 환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자와 사용이익은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줄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가지. 환매가 나오면 좋아요. 환매는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꼭 좀, 근데 문제가 쉽게 나와도 알아야 맞히는 겁니다. 이건요. 자, 이제 하자 담보 책임으로 가자고요. 자, 하자 담보 책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담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권리 하자, 물건의 하자.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자. 요 하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물건의 하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매수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여기는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이건 6개월 내에만 행사가 돼요. 안 날로 6개월입니다.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경매는. 그럼 네 번째, 토지를 매매할 때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건축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요건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물건의 하자로 봐야지 권리의 하자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건.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면책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책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지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면책특약을 했는데 뭐가 안 나온 거예요? 뭐가? 이걸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플러스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이건 져야 돼요. 이건 면책 책임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네 건축허가 보인가요? 그럼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건축허가 이게 보이면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자 담보 책임의 매수인의 해제 행사권. 이게 언제예요? 이게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거든요. 이건 제척 기간이에요. 단 이건 출소 기간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당신의 물건이 하자가 있더라. 고쳐주세요. 할 수 있죠. 이건 재판외라 그래요. 재판외. 재판외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혹시 제척 기간을 출소 기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X예요. 이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잘 눈에 띄지 않는 지문이지만 우리 시험에 기출된 거니까. 자, 하자 담보 책임,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왔네? 누가요? 매도인이 이걸 매수에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이건 면할 수 없어요. 이건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지금 요거 5개 지금 내가 쭉 썼죠?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이 5개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충분히 내는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5번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가 매수인이 잘못이 있었네. 이건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매수인이 집을 사겠다고 구경을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담벼락을 발로 찼습니다.
다 발로. 근데 담벼락 전체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 물건 자체 하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이따 벽에 차보세요. 발로 힘껏. 발모가지가 부러지는지 요 벽이 쓰러지는지. 내가 발로 살짝 건드렸는데 벽이 쓰러질 정도면 그 벽에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요? 매수인이 건듦으로 인하여 확대가 된 거죠. 손해가. 그걸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수인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9번 문제도 체크해 놓으세요. 하자 담보 책임을 갖다 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중개사 문제 20년치 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치를 다 기출문제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거야 제가. 그래서 약간 어렵고 꼭 나올 수 있는 걸 30개를 고른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다른 시험을 내다 보니까 어려워해서 일부러 중개사를 내봤거든요. 근데 역시 점수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개사 문제가 아니면 타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개사 문제거든. 우리 기출된 문제예요 지금. 안 가르친 건 없어요. 다 가르친 내용들이거든 이게. 자, 여기치라도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핑계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알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걸 하세요. 가진 걸. 가진 걸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팔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팔자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있더라고. 요만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만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보면 내 팔자는 여기밖에 안 되더라고. 내 걸 계산해 보면 내가 사주를 풀어보면 여기인데 나는 여기를 절대 갈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난 여기는 탐하지 않아요. 절대.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채우려고 하지. 이거 가면요 쪽밖에져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해요. 그러다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이게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사람의 댐댐이 그릇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여기밖에 안 되더라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 8개 글자를 풀어도 연월신을 풀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 겁다. 나도 지금 가끔 가다가 그거 해요. 로또를 사거든요.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매주마다 사요. 10,000원씩. 매주마다. 한 달이면 4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게 20년째예요. 지금 어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웬만하면 잊어먹지 않으면 삽니다. 근데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이 실험을 해보면 5만 원까지는 되더라고요. 되는데 1등이 안 되더라고. 1등이. 언젠간 되겠지? 안 되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 나눠드린 문제. 그거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읽고 쓰세요. 그거 보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뭘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꼼꼼히 봐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세요. 아까 이거 있죠. 스카 가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버스 타면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른 거 없어요. 공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거지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 자체는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요. 자, 10번. 수량 지정 매매 보인가요? 자, 수량 지정은 뭐라고 했어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돼. 수량 지정이죠. 자, 만약에 집을 팔았어. 여기가 안채가 있어요. 안채가 있는데 옆에 있는 창고까지 샀단 말이야. 창고까지. 근데 뭐요? 이행하기 전에 창고가 없어졌어요. 이걸 뭐예요? 수량 부족 1불/씩 같이 푸는 거야, 이게. 같이 푸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럼 선의는 뭘로 가요, 선의? 선의가 모이면 손, 해, 대는 무조건 넣어라. 대금 감액은 일수, 수량 부족 일수만 더 대금 감액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악의는 뭘로 가야 돼? 악의는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보호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뭘로 가요? 안 날로부터 1년이지. 지금 이게요, 머릿속, 지금 여기 시험지에 이게 안 써져 있어. 이 문제를 풀 때게. 그럼 담보 책임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럼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그거 와도 응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기가 쉽거든. 선이 보이죠? 손, 해, 대.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럼 앞에 보면 뭐야? 선의는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1번이 답이에요. 그냥 1번이.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악의는 악의자죠. 악의는 없어요. 그냥 악의는 없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아무것도. 그럼 악의를 건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권리하자니까 아까 행사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선이니까 안날이지. 안날로부터 1년인데 여기를 만약에 한 날로부터 1년 그럼 틀려요. 지금 계약 한 날이 여기죠. 계약 한 날 여기서 오고 하자가 있으면 안날은 여기라고요. 여기는 한 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냐 하자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이냐 어떤 놈이 더 길어요? 안날이 길거든. 그래서 선의를 갖다 집어넣는 준 거야. 한 날은 뭐예요? 악의를 갖다 놓고요. 짧으니까 기간이. 그래서 한 날이냐 안 날이냐 이것만 알아도 시험에 붙은다. 한 날은 악의, 안 날은 뭐예요? 선의.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자, 요것은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4번을 찍으면 4번을 찍어놨으면 답을 4번을 찍었으면 이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원시적 불능이죠.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고 담보 책임도 원시적 불능인데 얘는 전부가 불능이야.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고 담보 책임은 일부 수량 부족이야. 일부 불능. 다르다고. 전부가 불탔어요. 계약 체결 전에 전부가 불탔어요. 그럼 뭘로 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일부만 소실됐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 담보 책임이요. 집하고 창고를 팔았는데 창고가 없어지고 집은 남아있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담보 책임. 전부가 타붙어요. 그럼 뭘로 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게 완전히 달라요. 두 개가. 병존할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잔존 부분 많으면 매수인을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만 나와. 선의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 악의는 없잖아요. 재수 없다. 그래서 재수 없다. 제한물권, 재수, 수량 부족에 악의는 없다고 보호 방법이. 이게 일단 써져 있어야 돼요. 요게 써져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게.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꼭 좀 수량 부족이 진짜 잘 나와요. 담보 책임에 점들 난 담보 책임 포기할 거야. 그냥 찍어버릴 거야. 어차피 40문제 중에서 8문제 틀려도 되거든. 그럼 8문제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8문제를 32문제 중에서 24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제 말 이해되나요? 24개면 60점이 넘으니까 60점이니까. 아니 40문제인데 여기서 32문제를 맞히면 80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24문제를 맞히면 몇 점이고요? 60점이고 그럼 20점 남잖아요. 이 20점을 학계로 토스하거나 가져올 수가 있다고. 그 이상을 맞출 필요가 없거든. 그럼 여기 8개 문제가 나오잖아. 8개는 아예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8개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30개 봤죠? 이 30개에서 4개 안 풀어도 돼요. 4개 안 풀고 넘어가도 된다고. 근데 그중에 담보 책임을 내가 넣었어. 내 인생의 담보 책임은 아닌 것 같아. 난 못 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수량 부족은 데리고 가세요. 수량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한 날로부터 그것만 알아도 우연찮게 맞춰요. 진짜 땡 잡아요, 그거. 그게 제일 잘 나오거든, 이 수량 부족이. 제가. 자, 11번 가볼게요. 하나의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냥. 8개 틀려도 돼요. 8개 틀려도 되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시라고.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지문이 벅차, 길어, 패스해라고. 단 8개만. 알겠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럼 8개 중에 찍잖아요. 일렬로 찍으세요. 그냥 일렬로. 3번 아니면 4번. 그럼 그 중에 2개를 맞거든. 2개를. 그럼 22개를 맞추면 되잖아. 32개를 풀어서. 제 말 이해돼요? 확률 퍼센트로 가는 거. 이게 절대평가라 그래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게. 상대평가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은 보통 안 해요. 수험생들이. 40문제 중에 8개는 안 풀어도 된다고. 천천히, 차분히. 알겠죠? 확실하게. 그게 중요하다고. 자, 매매입니다. 매매. 네, 틀린 것은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한데 보이신가요? 타인에 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타인이냐? 전부 타인. 그럼 전부 타인의 선의자,
아기자가 들어오죠. 그럼 아까 전부터 한 선의는 뭘로 가? 손해. 아기는 저 손에 일 때 전해. 예, 요건 둘 다 제척기간이 없거든. 네, 요건 담보 책임이에요. 요건. 그럼 여기 보니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좋은 말이네. 그렇죠? 이건 담보 책임 안 물어보는 거잖아. 너무 가볍게 살짝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몸살 관계가 아니라 잠깐 기침만 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매매 계약을 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계약 비용. 균분이에요. 균분합니다. 균분 부담해요.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은 누가 부담해요? 그냥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각 채무자가 부담한다. 계약 체결 비용은 균분. 그럼 채무 이행 비용은 각 채무자가 부담. 이 두 개만 알아도 되거든요. 자, 아까 담보 책임 면책 특약 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은 의무 규정이거든요. 면책 특약이 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했어? 아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할 수가 없다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자, 4번도 조심하세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계약은 김포에서 있어. 계약은. 근데 목적물 주면서 대금 주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목적물이 지금 인천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목적물 받으면서 대금을 주는 거라고.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주는 거라고. 목적물 인도 장소가 키워드예요.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한다. 자,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 일방이 의무 기간이 5월 1일로 정해졌어. 5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정해졌다면 상대방 반대 당사자는 언제예요? 5월 1일이요. 동일 기한으로 추정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 관계니까. 그래서 상대방 의무 기한도 동일한 기한 5월 1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니, 한쪽이 5월 1일이면 다른 쪽도 5월 1일이어야 되죠. 그게 공평하니까. 이게 당연히.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과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대요. 자, 갑이 뭐라고 해서 갑이 자기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을이 책임이 있어요. 을이 누구예요? 매도인이요, 매수자예요? 매수자잖아요. 매수자. 그럼 얘가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뭐예요? 갑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자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난 거잖아.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물어주고. 자, 을이 불을 질렀어요. 을이. 실수로. 그럼 뭘로 가요? 이건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해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건 지금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다가 채권자 위험부담 써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봐요.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보이신가요?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 이제? 천재지변, 수용. 그럼 뭘로 가야 되죠?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가죠. 채무자 위험부담.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채무자 위험이니까. 자, 갑이 이렇게 됐네. 자신의 채무 일체를 이행 제공했어요. 제공했는데 을이 이를 이유 없이 수령을 지치했어. 이걸 수령지체라 그래. 그죠? 그럼 수령지체가 나오면 뭘로 가라 그랬죠? 항상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그래서 채권자 을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되면 이제는 채권자인 을이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수령지체 나오면 뭘로 가라? 채권자 위험부담. 매수자가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 만약에 매도자가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면서 해제가 되는 거고. 그 공식이죠. 그냥 공식. 다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은 거잖아. 그죠? 안 갚아가지고 채무가 실행돼 버린 거잖아요. 이건 뭘로 풀어야 돼요? 이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건 채무자의 귀책 사유니까.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손배청을 청구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잘 눈여겨 좀 봐주세요. 이런 것도. 해지할 수 있는데 왜 손배청은 또 안 되는 거야? 눈치챘겠다. 그렇죠?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해제란 단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제해놓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해제를 했으면 자동으로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따라 들어오는 게 내용인데 해제를 해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답인 걸 알아. 누가 봐도 이건요. 해제의 기본 라인만 알면. 아니, 해제가 됐다니까? 그럼 효과가 뭐예요? 3개.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제가 됐는데 손해배상은 안 나와요. 그게 말이 이상하지. 그죠? 칼로 찔렀는데 피가 안 나와요. 이거 같은 건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의미 자체가 이거. 자, 만약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후에 증여하기로 했죠. 근데 갑과 을 사이 책임 없는 사이로 건물이 멸실된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급부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건 위험부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위험부담이. 위험부담이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안 나와. 왜? 증여기 때문에. 증여는 편무계약이야. 편무에서는 위험부담이 안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을이 급부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게 뭘까요? 을이 집을 못 받아요. 이런 말이야. 집이 없어졌죠. 갑이 증여하기로 했죠. 갑이 증여하기로 했는데 책임 없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뭐예요? 위험부담을 묻는 게 아니라고. 을은 갑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을은 집 못 받아요. 급부가 물건이거든. 물건을 못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이 갑에게 뭔가를 책임을 묻는 게 아니야. 왜? 증여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위험부담이라고 썼으니까 위험을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집 못 받아요. 이 말을 어렵게 급부 위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가 위험부담은 뭘 말하는 거야? 위험부담은 물건 위험이에요? 대금 위험이에요? 대금이라고, 대금. 집이 없어졌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위험부담이에요. 그 위험이란 대금이. 아니, 지금 이게 위험부담은 쌍무에서만 나온다니까. 쌍무에서만. 한쪽은 집이고 한쪽은 대금인데 한쪽에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 대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그게 궁금한 거라고. 그게 위험부담인데 지금 증여는 일방만 주는 거잖아. 반대급부가 없죠. 그럼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데 집이 불나버렸대.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그럼 갑은 집을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지. 을은 뭐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 내한테? 손해배상? 뭘 공짜인데 뭔 책임을 물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수퍼 아저씨가 어이 아저씨로 와봐. 친하니까 요 복숭아 10개인데 팔다 남은 거야. 가져가 먹어. 가서 봤더니 뭐예요? 어머 2개가 썩었네. 8개는 싱싱하고. 그럼 10개 갖고 와서 이 개패지 때려피면서 이런 복숭아를 주냐고 따져요? 공짜인데?
그냥 자기만 물건 썩은 거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게. 증여는 위험 부담이 안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건 그냥 급부 위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위험 부담이 아니고 그냥 집을 못 받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이건 위험 부담이 나오면 안 돼요. 증여니까. 증여는 편무계약이에요. 이건 위험 부담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낸 게 아니야. 이거 기출문제예요 지금 이게. 자 12번 봐봐요. 13번. 갑은 자신의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매매금 3억, 계약금 3천을 하여 계약을 을과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대금이 지금 얼마예요? 매매대금은 3억이죠. 갑의 집입니다. 을하고 계약을 했고 요걸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얘가 3천만 원 준 거야 지금. 계약금으로. 계약금이에요. 자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대. 전부를 안 준 거야. 3천 중 1,000만 원만 준 거지.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물 계약이잖아.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모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고. 두 번째,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해. 그럼 뭘까 이게요? 잔금 지급을 지체한다는 건 채무 불이행인 거지.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뭐 했어? 해제했어. 그럼 뭐 세 가지 효과.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긴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면 이 책임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은 법정 해제잖아요. 그죠? 법으로 정한 해제 사유거든.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야. 계약금을 지불하면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계약금 포기. 565조. 이건 해약금 해제란 말이에요. 해약금 해제. 그럼 해약금 해제가 있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말과 같은 거야 지금.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해약금 해제도 할 수 있지만 혹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를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이 의도가, 이 지문의 의도가. 그래서 해약금 해제도 되고 채무불이행도 둘이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네. 이건 쉽네. 주된 계약이 무효잖아. 주된 계약이 무효버리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오죠.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걸 뭐라 그래? 오늘 돈 빌려오는 걸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돈 안 갚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저당 잡아놔야지. 그렇죠? 그럼 주된 계약은 뭐야? 돈 빌리는 거. 종된 계약은 뭐야? 저당권 설정. 돈 갚았네? 그럼 저당권 주고 안 주고? 죽어야지 당연히. 지금 그 상황이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안 된다고? 이거 어디가 그런 어느 나라 법이 있어 그게. 당연히 주된 것이 무효면 종된 것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자, 3번이 정답이 됐고요. 4번에 계약금은 증약금의 역할을 해야 하네요. 하죠. 옆에다가 증거금. 당연히 증거금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금. 자,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중도금 줘버렸네? 줬죠? 그럼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알로 보지. 그죠? 해약금 해지는 언제만 돼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돼. 그럼 이행 착수가 언제예요? 중도금 지급 전이라고. 중도금 줘버렸죠.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좀 쉽습니다만 3번이 정답이 된 거죠. 4번의 계약금 다시 봐봐요. 계약금 폭이 보인가요? 이게 뭐예요? 해약금 해제입니다.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한 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요?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별도로 원상회복이나 이자, 원상회복, 여기 원상회복, 이자 같은 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손배청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교부자는 뭐 하면 돼요? 교부자는 손배청 없이 포기하면 되고, 수령자는 어떻게 되면 돼요? 배액을 상환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게 해약금 해제예요. 자, 아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에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 취소가 됩니다. 세 번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당사자 특약이 있어요. 보이신가요? 특약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위약금 특약이 됐어. 위약금에 특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위약금 특약이 무슨 의미예요? 자, 요거예요. 여기가 중도금 지급 날짜거든요. 그럼 원래는 중도금을 안 줘요. 중도금을 안 주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중도금을 안 주면. 그렇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근데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면 위약금 특약을 해서 계약금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몰수해요. 왜요? 여기는 손해를 입증해야 안 해요? 입증할 필요가 없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끝내겠다. 왜? 이 계약금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배상 예정금이에요. 예정금.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원래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 입증 책임이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소송이 제기되면요, 입증 책임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약은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중도금은 언제? 5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일 동안 손해가 얼마가 발생된지를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을 할 때 혹시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매수자가 그러면 그 손해배상 입증하지 말고 내가 준 계약금 있잖아. 그걸 손해배상으로 가름해서 그거 너 먹어라. 그거 몰수하고 우리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약속하는 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위약금 특약을 안 했어. 그럼 위약금 특약을 안 했는데 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죠. 위약금 특약을 안 했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약금 특약을 했고 여기는 안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계약금 몰수하면 돼? 못해? 계약금 몰수를 못해요. 위약금 특약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가지고 이 손해를 청구해야 되고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 못하니까 뭐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중개를 하면 위약금 특약은 자동으로 돼요. 그 관인계약서에 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위약금 특약이 지금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계약금을 몰수한다고 보통 매도인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는 구별해야죠. 법에서는. 위약금 특약이 된 것과 위약금 특약이 안 된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위약금 특약이 되면 보증금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위약금 특약이 안 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의 성질이니까 이건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지금 이게. 그다음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해약금 해제, 의무규정이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가능한 거라고. 자, 5번에 계약 시 일부만 먼저 지급됐어요. 일부만 먼저 지급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요거 판례 바뀌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래 계약금을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500만 원만 준 거라고, 일부만. 그렇죠? 근데 500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때 요 수령금에 500의 배액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약정금의 배액을 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원래는 수령금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약정금의 배액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천을 줘야 돼요.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받은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금의 배액이어야 됩니다. 약정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거. 자,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원래 매매 비용은 균분 부담이잖아요. 똑같이 n분의 n 5대5. 근데 이걸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된가요? 안 된가요? 되죠. 왜? 매매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할게. 내가 술 살게. 그거 같은 거지 뭐. 가능하다. 유효입니다. 두 번째, 지상권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타인 물건도 되고 권리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이건 X. 답은 2번. 매매 목적물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아까 목적물과 동시에. 언제라고 했어요?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 인도장소의 대금을 지급합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목적물이 인도 안 됐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죠. 그럼 그 목적물도 발생하는 과실, 월세 누가 먹어야 돼요? 매도인이 먹습니다. 매도인이. 다만 누가 먹을 수 있다? 매수인이 먹을 수 있는데 이때 매수는 대금이 뭐야 돼요? 완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금이 완납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금이 완납되면 누가 가져갈 수 있다? 과실은. 당연히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대금이. 자, 당사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아까 그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보죠? 10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0년이고 도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니다.